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을 하루 앞둔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요, 오늘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설 특집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설 특집 밥상머리 뉴스연구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오랜만에 모여 앉은 밥상머리에선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 대선 얘기 오가겠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정치 뉴스는 뭔지, 대선의 변수는 뭔지 특별한 패널들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밥상머리 뉴스연구소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밥상머리 뉴스연구소,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밥상머리의 설에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 나오고요. 대선 이야기가 이번에는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정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살펴드리는 시간이에요. 뉴스쇼 청취자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뉴스쇼의 식구들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터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제 뉴스연구소의 터줏대감이고, 그리고 특별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곤의 판이 아닌 이런 때 토크에서 만나 뵙는 건 처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우리 뭐 토론이든 뭐든 해보신 적이 있던가요? 세 명이 한 건 처음이죠. 제 따로따로는 해본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래서 네. 세 분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이 정치 토크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긴장들 좀 푸시고요. 아니 앵커만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긴장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새해 덕담 한마디씩 우리 하고 시작하죠. 김준희 대표. 예. 복음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은 이게 오늘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설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가족끼리 덕담만 하시라. 좀 싸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통 김준일 기자 댁에서는 예. 모이면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나와요. 그래요? 살짝 요즘 저는 제 처가도 그렇고 예. 본가도 그렇고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한 군데만 무조건 지지한다.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아니라 정치 성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옮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안에서. 그래서 지지하는 후보가 좀 다 달라졌어요, 지금. 예전에는 나 이 당이야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예. 지금 약간 스윙 보터처럼 예. 마음 못 정하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더 약간 이상해요.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워진 상황. 예. 그런데 대선을 워낙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0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야기가. 해야죠. 뭐 그쵸? 피하진 않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댁은 진짜 하실 것 같은데. 흔히 삼족이란 말 하잖아요. 삼족. 네. 뭐 삼족을 어째라. 삼족을 사극을 멸한다, 어쩐다. 보면 삼족이 이제 요새 친가란 말 잘 안 쓴다 그러죠. 어쨌든 본가, 처가, 외가를 삼족이라고 그래요. 네. 삼족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삼족이 저는 이제 다른데 저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예. 저는 이제 뭐 오랜만에 만난 뭐 외삼촌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다 물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피곤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기도 하고 뭐 좀 알겠거니라고 해서 네. 여쭤보시는데 또 무성의하게 대답하면 그러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잘난 척을 하네.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피곤한 편이긴 해요. 예, 명절이. 삼족이 다 다른 스타일이시다. 우리 김관일 기자 댁은 어때요? 저희도 저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출향한 뭐 영호남에서 출향해서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나와서 좀 얘기하다가 좀 갈등이나 이제 뭐 대립이 생길 걸 예상해서 그러는지 말씀 잘 안 하시고 이제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새 어떻게 돌아가냐 얘기를 살짝 꺼내다 마는 정도. 그 정도의 끝입니다. 다들 좀 비슷하네요. 저희도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데 대선이 워낙 코앞에 왔기 때문에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후보 여기서 얘기하고 뒤에선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 꺼지면 뭐라고 해? 뭐 이런. 대선이라 좀 특별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댁도 아마 이번에는 밥상머리에서 대선 이야기가 좀 오갈 것 같은데, 윤태원 실장님, 네. 밥상머리 민심 이런 이야기하고 명절은 뭐 여론이 한번 뒤섞이는 용광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명절에 그런 영향력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명절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은 네. 사람, 뉴스, 인식이 유통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이 영호남에 영향 미치고 영호남 민심이 거꾸로 수도권으로 민심 그렇죠. 오고 뭐 집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가닥이 잡힌다 어허. 이런 거였는데 일단 특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예. 이동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고향 가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예, 그럼 만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뉴스의 소비라든지 인식이 워낙에 뭐 요즘 인터넷 그러니까 집에서 식구들끼리도 다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는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식의 부분 때문에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예컨대 자 20대면은 이 사람이 경상도 20대냐 전라도 20대냐 수도권 20대냐 옛날에는 되게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따라가는 게 컸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연령별 코호트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 코호트. 20대는 20대끼리 유사하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이제 양태라든지 정보의 접근이라는 게 나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뭐 커뮤니티, 그렇죠. 그다음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소비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질성이 세대별 동질성이 훨씬 커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네. 그러하다. 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설에도 여러분이 각각 고향에서 가족들하고 나누는 그 여론보다 저희와 함께 이 방송을 하면서 들으시고 의견 나누시고 하는 게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더 중요한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태권 시장이 말한 게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명절이 대선하고 이렇게 붙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보통은 이제 대선하고 추석하고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한 100일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떤 민심이 결정되는 그런 분위기. 그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지역끼리 뭐 섞이고 이건 잘 몰라도 이번에 어쨌든 지금쯤이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들 그렇죠. 다잡으실 시기라는 건 분명하죠. 주말부터 해서는 5일 연휴가 되니까 예. 평소에 바쁘고 특히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분들, 예. 정치에 계속 관심이 있던 분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분들이 조금 뉴스도 보고 뭐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그렇죠. 약간 마음을 굳혀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유튜브도 한번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네, 쭉 그렇죠. 평을 한번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대선 레이스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김준일 대표. 예. 이번 대선 크게 돌이켜 보면 일단 12월 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다가 12월 중순에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치면서 쭉 한번 올라가는 듯 했는데 박스권 탈출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국민의힘의 내홍이 수습되면서 다시 또 이제 역크로스가 나타난 이런 상황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전에 재역전 뭐 이런 구도가 처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 대선의 특징이 지금 구도 측면에서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대선이 임박했는데도 계속 뒤집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의 왜곡이 좀 있어요. 굉장히 박빙이었던 선거가 몇 번 있었잖아요. 97년도 그랬고 2002년도 그랬고 뭐 이제 2012년도 상대적으로 박빙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 선거들에서 오래 전부터 이 앞서가는 후보가 계속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 앞서 나가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뒤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여론조사상으로는 계속 앞서고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에 문재인 후보가 역전했다.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막지라시가 돌았죠. 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징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은 한 2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는 것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구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지금 재편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97년에 이인재 후보가 국민신당 만들면서 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이 구도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게 크게 보면 양자 구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1강 2중 구도가 있고 2강 1중 구도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끝까지 이거 양자 구도로 가겠다. 약간 군소 후보들 나머지 나오고. 그때만 해도 그랬죠.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비슷비슷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본인의 실책 그리고 네. 그러면서 그거에 반사이익으로 안철수 후보가 뜨면서 이게 2강 1중이 될지 1강 2중이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은 거의 2강 1중 분위기로 갔다라고 보면은 요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강 1중이 언제 역대 대선에 있었냐면은 92년하고 97년이 2강 1중이었습니다. 97년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예. 그리고 97년이고. 92년도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그렇죠. 이게 2강 1중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는 보수가 이기고 하나는 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박빙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까스로 이길 가능성도 아직도 좀 남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분위기라면 무난하게 김영삼이 이겼듯이 이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 요 좀 갈림길에 서 있다. 예. 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때요, 김광일 기자? 그렇죠.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날씨 좋으면 이쪽이 이기고 비 오면 저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뭐 날씨랑 게 상관관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지금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저는 이제 취재를 해보면 양쪽 민주당, 국민의힘 쪽을 취재를 해보면 확실히 좀 그 표정 차이가 좀 확연하게 좀 티가 납니다. 분위기 쭉 보면 어때요? 이를테면 민주당 사람들, 그러니까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좀 일부러 좀 메이크업 해야 되는 그런 의원들 제외하고 좀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금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기준. 머리 싸매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어떻게 민주당.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그 포인트들을 지금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 많은 그 모습들을 좀 보이고요. 아니 반대로, 사실은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방송 마이크 앞에 서서 공적인 멘트를 할 때는 민주당 분들이 물론 하향세긴 하지만 얼마든지 반전의 계기가 있다. 한 30일 남았으면 이거 몇 번 바뀝니다. 박빙입니다. 박빙이란 거 계속 강조하는데 메이크업, 그러니까 온에어 불 꺼진 상태에서 좀 터놓고 얘기할 때는 걱정들이 많이 그러니까 뭐 있어요. 다시 야당 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진짜 터놓고 얘기한 거다. 그거는. 제가 이런 방송, 우리 방송 포함해가지고요. 네. 방송하기 전에 에이 하다가 아니야 이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김광 기자 이야기가 비슷한데 요즘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인기가 좋잖아요. 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면도 있겠지만은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뭐 여기서 내가 볼 때 이번 누가 될 것 같아라고 말을 못 한단 말이죠. 못하죠. 지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결과가 되게 엄청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뭐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뭐 약간 뭐 누가 약간 뒤지지만은 이 모르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건 뭐 누구 편을 떠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재미가 없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 당들은 근데 이런 면은 있어요. 누구나 보면요,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걱정이 커요. 우리가 이렇게 개판이라니. 이거는 저 윤석열 후보 쪽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선거라는 게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화려한데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뭐 안 돌아가고 수백 명의 그 캠프가 일사불란하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캠프마다 다 그래요? 민주당이 더 답답하다는 건 이제 이런 면은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직면한 환경이 좀 더 단순해요. 쉽다 어렵다라는 걸 떠나서 윤석열만 잘하면 된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직면한 것은 뭐 지금 청와대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뭐 이낙연하고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물론 윤석열도 홍준표의 관계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지만은 윤석열이 홍준표와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이낙연하고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게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그래프를 쭉 보면 정권 교체의 이 선이 정권 유지보다
1년 내내 높았어요. 그렇죠. 정권 유지하자는 선이 정권 교체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인 이 상황이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무겁게 누르고 있죠. 복잡하게 만든다. 복잡하게. 그러니까 예, 뭐 누가 이긴다 진다에 따라서 윤석열이 처한 환경은 좀 단순하고 네. 이재명이 처한 환경은 좀 더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건 뭐 아. 안철수 후보로 들어가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지금 구도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리하여 이제 2강 1중 구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윤태원 실장 역대로 봤을 때는 이런 구도일 경우에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도의 힘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결과론적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도 이제 뭐 주로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앞서서 그 이야기했지만 우리 97년 대선이라든지 네.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DJP 연합과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 변신으로 해가지고 이겼다라고 네, 하는데 그때가 이제 39만 표 차이였나? 결과 거꾸로 나왔으면은 다 거꾸로 썼을 거예요. 대통령 4번이나 출마한 노욕과 깨끗한 보수 엘리트 이회창, 김영삼까지도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아예 몇 년 만에 두 가지 기사를 미리 써놓죠. 써놓죠. 근데 이제 다른 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야, 그 두 개 쓸 필요 없어. 하나만 써놔라고 하는데 97년, 2002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사실 2번 다 써가지고 뭐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그때 이회창 쪽도. 후보가 당선됐었으면은 뭐 깨끗한 대쪽 판타가 그 정치 오래한 김영삼을 이렇게 누르고 당해서 그냥 김대중까지 꺾고 이제 새 정치의 지평이 열렸다 네. 쫙 그렇게 그렇지, 나갔을 그렇지. 거예요. 네. 지금도 내일 선거라고 하면은 둘 다 써놔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뭐 어려움을 겪고 실력으로 해서 돌파한 뭐 이재명 아니면 이쪽은 역시 뚝심으로 고난을 버티고 나온 이제 윤석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써놓으신 분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저 김광희 기자 예. 이제 뭐 판세 구도 좀 읽어봤고 예. 이 대선이 여기까지 오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변곡점들을 한번 김 기자가 쭉 훑어주시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메타 분석이라고 해갖고 여러 여론조사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큰 흐름을 같이 좀 설명한 데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네. MBC가 의뢰해서 서울대 국제정치센터 데이터센터에서 조사한 거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하루에도 여론조사 몇 개씩 보잖아요.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래프를 하나 크게 그린 거예요. 그중에 뭐 튀는 조사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빼고 아니 빼진 않고 좀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예. 이거 이제 조정. 조정을 해갖고 큰 흐름들을 분석한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베이지안 동적 선형 모델 통계 기법 뭐 이런 기법을 활용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이제 지난해 1월 16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926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네.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여기 지금 화면에 좀 같이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3%, 민주당 이재명 후보 35.8%,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9%,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 그리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지금 7.7%가 이렇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통틀어서 서울대가 내놓은 그래프입니다. 1월 25일 기준이에요. 1월 25일 기준으로 윤석열 40.3, 이재명 35.8, 안철수 9.9, 심상정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못 정했다가 7.7인 거고요. 자, 이어주시죠. 요 연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전부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9월부터 좀 보면요. 예. 이때는 이제 아직 경선이 끝나기 전이니까 뭐 이재명, 윤석열 양자 가상조사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네. 9월 초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30% 후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미끄러졌습니다.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9월 2일 날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뉴스버스에 첫 보도가 있었어요. 그때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9월 14일에 이재명 후보 대장동 논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처음 쓰고 예. 바로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으로 이를 받았었죠. 그래서 예. 그 이슈가 처음 뜨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씩 하락하는 모습이 9월 초에 나타났고요. 9월 말에 보면 여기가 조금 이제 엇갈리거든요. 이때쯤부터 이재명 후보의 상승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9월 26일 날 CBS가 단독 보도한 건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예.
그 보도가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확 꺾였고요. 10월 2일 날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그 왕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경선 때. 예. 무속 논란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잠깐만. 그럼 대장동 초반에는 오히려 곽상도 50억이 먼저 뜨면서 그때 또 왕자까지 또 겹치면서 오히려 대장동 이슈 초반에는 이재명 유리 윤석열 불리였네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그게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여론에 크게 네. 이제 대장동 이슈가 그 반영되지 않았던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네네.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살짝 잠깐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장동 기사가 커졌어요. 법조로 가면서 예.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가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인데요. 네. 물론 이제 10월 중순에 한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방을 하면서 잠깐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저 그래프를 유튜브로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10월에서 11월 사이 구간 한번 보세요. 파란색 이재명 후보 쭉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건 대장동 때문인데 중간에 한번 가운데 불뚝 쓰죠. 저게 그러면 국정감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중반을 지나면서 쑥 올라가는 저건 뭐예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의 경선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컨벤션 시점이, 효과가 예. 세게 나왔었죠. 윤석열 후보는. 예, 경선 그렇습니다. 이기면서. 그리고 예. 이제 그때쯤에 이제 김만배, 남욱 요런 이제 선수들의 구속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확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일단 저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렇게 3김 선대위가 발표되면서 이때부터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울산, 부산 갔다 온 거, 그거는 그럼 별로 영향 안 미쳤어요? 그때부터 다 이제 하락이 좀 시작이 돼요. 11월 29일인데요. 예. 이때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밤에 쓰고 부산으로 잠적하고 이러면서 그 전까지가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최대 격차가 나 있었는데 저 그래프를 보면 진짜 최대 격차이다가 네. 뾰족하게 아래로 빨간 색깔이 쑥 들어간 곳 거기가 그럼 이준석 대표 부산 간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확 꺾였고요. 예. 그러다가 잠깐 이제 그 울산 회동이라고 하죠. 예. 울산에서 이제 그 이준석, 윤석열 양자 간에 좀 이제 화합을 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잠깐 오르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YTN 보도로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 좀 이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 12월에서 1월 사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월에서 1월 사이. 12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재명, 윤석열 크로스가 한번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 내홍 사태, 예, 윤석열 후보 말실수 뭐 이어지고 그땐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인데요. 올 연말 들어오면서 1월 6일 날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국회에서 뭐 원팀 하겠다라면서 포옹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는 이제 분위기를 확 치고 올라가는 게 1월 6일 이후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 그래프 한번 단독으로 볼게요. 맨 밑에 조금 진한 저게 빨간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안철수 후보는 계속 심상정 후보랑 비슷하게 낮게 가다가 저 어디예요? 저게 지금 내홍 그렇죠. 국민의힘 내홍 사태 그때부터 그냥 확 오르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이제 갈등을 겪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빠졌을 그 타이밍에 이제 보수 지지자들 네. 이 대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몰아주면서 안철수 후보가 확 떴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쫙 그래프로 김광일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어요. 또 헷갈리셨어요. 김광일 보면서 김준일이라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 이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죠? 자, 늘 헷갈리는 두 사람 김광일, 김준일. 저 변곡점들 쭉 보면서 김준일 기자. 예. 어느 부분이 제일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윤태곤 실장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전선이 네.
그 보수 쪽은 좀 단순하고 이재명 후보 측은 좀 복잡하다. 저거 지금 계속 지지율 변동을 보면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잘못해서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문제예요, 다. 그러네요. 예, 본인이 실언을 하거나 본인 내부에서 갈등이 있거나 네, 뭐 윤핵관 사태라든지 예, 이런 윤핵관 거. 사태라든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 뭐 대장동도 있고 뭐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컸다. 아. 그러니까 본인 내부를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쉽죠. 그렇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선이라는 게 여러 층이라고 하는데 층위가 있잖아요.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깔려 있는데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시대 정신, 그 정권 교체냐 아니냐. 그 다음이 이제 뭐 후보에 대한 뭐 호감도, 그 다음이 요즘은 뭐 이제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 막 이런 게 층층이 쌓여 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하게 윤석열 후보 쪽에 지금 이 크게 아니 정권 교체론이 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를만 잘 조정하면은 유리하게 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죠. 제가 최근에 항상 듣는 질문이 남은 변수가 무엇인가요? 그쵸. 뭐 그런 말 하면 글쎄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잘 모르는 게 제일 큰 변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토론을 잘할 것이냐 이런 거는 김준일 대표 말씀대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이재명이 말실수 안 할 거냐 그것도 자기가 조심조심 하면 되는 거고 네. 당에서 어떻게 뭐 화합을 할 거냐 그것도 하면 되는 건데 뭐 예컨대 오미크론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거 제가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장동 말고 성남 FC 성남 프로축구 FC. 뭐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남 FC 거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거지만은 그거는 이미 제 실체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말고를 그렇죠. 통해 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뭔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과거의 것이 일들을. 뭔가가 예, 언급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것들이 자 보십시오. 앞으로 발생할 변수 우리가 모르는 것들 베이징 올림픽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오미크론 같은 예. 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 뭐 성남 FC 이것도 또 뭐 김건희 씨가 뭐 과거에 또 뭐가 있었다라고 누가 주장하고 나올 경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미래 거하고 과거에 있었던 거 현재 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사실 그렇죠.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러게 예. 말입니다. 자, 뭐 아주 숨가쁘게 일부 달려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첫 번째 시간 밥상머리 뉴스연구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 김준일 기자, 김광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이어가기로 하죠. 아, 참 이게 대선 레이스 하잖아요. 근데 이번 레이스는 그 레이스 중에서도 쭉 뻗은 길이 있고 굽이굽이 치는 길이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이번 레이스는 굽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결론을 잘 모르겠는 이 레이스. 열심히 달리고 있는 후보들을 위해서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SES 달리기.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밥상머리 뉴스연구소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SES 달리기. 달리기와 대선 레이스 연결이 어땠습니까? 프로다. 막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지? 역시 김현정 야 짬밥이 보통이 아니다. 대단한 진행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SES가 나와요. 저 땀났어요. 예, 연결하느냐고 좀 고생했는데 괜찮으셨죠, 여러분? SES 달리기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대선 이야기 뭐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작은 이야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좀 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태곤 실장. 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 특성,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화, 혼란. 변화라고 하면 흔히 이제 좀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면 좋은 긍정적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 확 바뀌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일단 후보들을 보면요. 큰 두 사람 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보면은 그 지지층과의 라포, 신뢰, 끈끈한 애증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대중, 김영삼, 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유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정치적 유산을 유산. 받은 사람이니까 그 호오와 끈끈한 애증과 조음과 미움이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지지층도 아주 단단하고 반대층도 단단한 맞아요. 그런 뭐 말 그대로 리더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지도 단단, 반대도 네. 단단. 근데 이재명, 윤석열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뭐 이재명 이름은 후보는 그래도 올해 뭐 행정도 하고 그러니까 한 했는데 10여 년, 그러니까 성남하고 경기도에서 행정가로에서의 느낌, 그게 강점이기도 하지만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가 김대중 깃발을 들고 자갈치 시장 앞에서 5명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김영삼, 김대중 말할 것도 없이. 네. 근데 이 두 사람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출렁거리는데도 그게 크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뭐 대선 주자가 되고 하겠지만은 예. 과거처럼 30년, 40년의 끈끈한 사람들의 시대는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뉴스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사람이 언제 출마 선언을 했었냐라고 하는데 손학규 대표가 예. 후보 사퇴를 했어요. 네, 조용히 그렇죠. 출마 선언했다가 조용히 사퇴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예, 그러니까 손학규로 대표되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권 바깥에 나가 있는 뭐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 시대가 갔다. 이제 이거 같다라는 게 이제 아.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예. 한 두 번째 이제 충돌들의 문제가 있는데 변화는 충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우리 이 젠더 갈등 되게 크게 탁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우리의 젠더 갈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득권의 가부장적 남성과 뭐 젊은 여성 간의 충돌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 아니면은 젊은 남성과 기득권 남성 젠더 갈등이 남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고차방 정식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예. 그러하다. 예.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념적 대결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멸공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런 이제 반공주의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받아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게 멸공,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옛날에 봤던 뭐 가스통, 태극기 부대하고는 다른 식의 양태들. 그걸 또 들고 일어난 사람이 그동안 SNS 인플루언서였던 정용진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이란 이게 뭐, 말입니다. 야, 부자들은 원래 보수적이고 뭐 이런 거하고 약간 다른 의미의 또 이런 충돌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된 거고 이런 변화가 뭐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젠더 갈등도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남성 대 젊은 여성의 그런 갈등보다 새로운 양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념 대립도 우리는 평화 통일 우리 뭐 반공 김일성 안 돼, 김정일 안 돼 이런 식하고 좀 다른 조금 양태의 것들. 달라요. 그러니까 미중 대결 등하고 겹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런 변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한 변화를 시작한 스타트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고한 예로 정용진 부회장을 네. 드셨는데, 그러니까 멸공, 뭐 무찌르자 공산당을 외쳤던 사람들의 이미지는 일단 꼰대 아저씨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그렇죠. 느낌 같은 것이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는데 정용진 씨 하면 그동안 뭐 신세대적이고 SNS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뭐 이런 이미지 신세대 이미지였던 사람이 또 반공을 외치네. 20대, 30, 뭐지? 20대, 30대 초반 남성들이 그 북한에 대한 것들, 특히 중국에 대한 것들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전 세대에서 가장. 예. 그게 이제 정용진 부회장하고 겹치는 거죠. 물론 정용진 부회장은 50대인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네. 그렇게 겹쳐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멸콩 논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요거를 이제 뭐 멸치 콩나물 해서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로 올렸던 게 네. 뭐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계정으로 올라가겠지만 뭐 본인이 썼겠습니까? 그 청년 보좌역이 이제 썼던 걸로 이게 건의를 했던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걸 직접 이제 추진했던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죠. 젊은 사람들인데 요걸 좀 이렇게 재치 있게 풀어가고 싶었는데 본인들의 의도는 그랬는데 뭐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의도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정치인들이 따라가니까 이상하게 된 맞죠. 거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최지영 전 원내 이런 분들이 따라오면서 이게 되게
이게 옛날 스타일 구리게 됐다라고 그분들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버렸어요. 네, 그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요. 저는 요즘 이 최근에 이 유권자들의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본때 심리. 본때 심리. 본때를 예. 보여주마.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최강욱 의원이 노년층은 맹목적이고 청년층은 화풀이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네. 그래 너 때문에 마음을 정했어. 윤석열 찍어줄게. 그런 이런 댓글이 막 그런 달렸어요? 것들이 베스트 댓글이에요. 예를 들면 현근택 그 민주당 대변인이 네. 문파들이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들이 AI로 뭐 이를테면 욕설을 만들 거다 뭐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가 됐잖아요. 네. 좋아. 그러니까 그 문파 진영들에 있는 분들이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심리들이 특히 2030 세대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이 생성돼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계속 움직여요.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윤석열을 안 찍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2030들이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 이런 움직임도 잠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을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표출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지금. 유권자들.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뭐 능력 우리들의 좀 무시받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큰 게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 돈줄 내준다, 혼줄 내준다. 맞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과거에는 조용히 표로 심판합시다라고 하는데 이 조용히 심판하면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알려야 되는 그러네. 거야. 나는 그러네. 너를 뭐 표줄 내줄 거야, 혹은 혼줄 내주는 거야라는 걸 알리고 찍어야지 내가 했다는 걸 알아주니까. 착한 식당에 돈줄 내준다는 그렇죠. 그 유행의 흐름이 정치권에도 대선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그렇죠.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심판하려고 하는 거고 당신의 그 부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다. 이게 여야 후보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경선 후보로 지금 선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우리 당이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어른을 뭐 어떤 리더십 있는 어른을 이렇게 한테 우리 표를 준다기보다는 복수해 줄 사람, 본때를 보여줄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 정권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뭐 뼈아픈 복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그걸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칼자루로 좀 쓰고 싶은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고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로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많이 따라왔던 리더 어르신이 아니라 어떤 그 윤석열 후보를 무찔러줄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이재명 비주를 후보한테 뽑은 거잖아요. 몰아줬죠.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2022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이번 대선의 특성들, 뭐 시대 정신, 특성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짚어봤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첫 번째 시간 밥상머리 뉴스연구소 1부는 여기서 줄이고 2부에서는 이번 대선 변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부에 이 세 분과 함께 이어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번 설 연휴 뉴스쇼에선 설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첫 시간은 대선 특집입니다.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밥상머리 뉴스연구소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정치권 얘기, 대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도 역시 변수 중심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분의 패널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왼쪽부터 뉴스톱 김준일 대표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또 안녕하세요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정신머리가 없네요.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지금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CBS 김광일 기자, 네.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과 네.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시대 정신까지 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이제 이번 대선 남은 한 37일 동안 변수는 뭐가 될 것인가를 떠올리면 할 얘기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각각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변수들. 우선 김광일 기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야권 단일화 이슈가 있을 것 단일화. 같습니다. 역시 안철수 단일화. 후보의 최근에 그 부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야권이 단일화 얘기를 야권에서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단일화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다들 절대 아니다. 그냥 막 아무렇지도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될 것 같아요. 뭐 될지 말지는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게 뭐냐면 2월 14일까지가 후보 등록일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 등록하고 바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바로 뭐 유세차가 필요하고 뭐 TV 광고 필요하고 온라인 광고 필요하고 여기 돈이 다 수백억씩 뭐 대선 한번 치르려면 주요 주자들은 한 500억씩 든다고 하는데 뭐 적게 잡아도 한 2,300억씩은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바로 투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단일화를 한다면 혹은 그 포기를 한다면 네. 이 돈이 들어가기 전에 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그것까지 문제가 또 고려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연휴 끝나면 바로 뭔가 이거를 단일화 할지 말지가 이 얘기들이 해결이 바로 돼야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진짜 완주 생각이 확실한 거면 모르는데 단일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라면 후보 등록 전에 해야 어떤 큰 경제적인 피해 없이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본인의 그 사제 출연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정말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서 그 선거비 보전을 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제하지 않고서는 요 어떤 결론을 2월 초 안에 좀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단일화가 결국 변수가 될 거다. 이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먼저? 그러니까 네. 단일화가 변수인 건 맞는데 그 단일화가 변수가 되기까지의 지지율이 문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여유 있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인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이제 3자 구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이제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갔는데 네. 생각보다 그 표 차이가 크지 않더라. 뭐 이를테면 여론조사의 뭐 기법의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막판에 변수가 생겨서 확 좁혀지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큰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여기에서 단일화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최소 두 자릿수는 돼야 되고 그것도 한 15%는 돼야지 강하게 자기 지분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게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설 연휴 이후에 예를 들면은 토론으로 인해서 그게 반등이 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 지지율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윤태곤 실장. 네, 저도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크게 달린 거라고 보고 아까 제가 일부에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단순한데 이재명은 복잡하다. 안철수도 좀 복잡하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만 그냥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봐야 되는데 안 후보를 보면 지금은 이제 삼지대 후보 조금 이제 양비론적 독자 노선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자꾸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한 3주 전, 한 달 전만 해도 지난 한 몇 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거의 2.1지대 맞아요. 내지 2.2지대 정도였어요. 네. 당만 다르다 뿐이지 문재인 정부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대립각을 세워.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 당은 다르지만은 뭐 크게 우리 식구 아니야? 그 초반에도 이제 그런 식의 부분 정권 교체에 대한 처음에 이 출마 선언하고 초반에는 뭐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는 조금 과거에 안철수. 뭐 이게 이제 다 양쪽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나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삼지대로 회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권자들이 좀 헷갈림이 있는 건 거예요. 안철수는 그럼 누구 편이야? 그럼 안철수는 내 편이다라고 당연하게 말하겠죠. 네. 그래? 그러면은 뭐 이재명이 돼도 된다는 말이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는 되게 큰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하는 게 뭐 아니를 합니다. 그냥 뭐 내가 대통령에 대한 미래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뭐 이재명이 돼도 된다는 말이야라고 하면은 이제 대답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안철수로 되는 단일화만 난 받겠다. 안일화. 그걸로 계속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안 후보의 어려운 점인 거죠. 이 지점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안철수 고사작전. 고사작전. 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양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당으로 지지가 세가 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 이상의 어떤 교두보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국민의힘은 이제 기대를 하고 혹은 예상을 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를 추진해서 훨씬 더 낮은 몸값으로 안철수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 쪽에 그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 100개 자리를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돌아다니는 설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정도 절대 줄 수 없고 뭐 혹은 뭐 안철수 후보의 뭐 종로 후보라든지 뭐 그런 정도로 몸값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종로에 안철수 후보를 내보낸다? 그런 가능성들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최소한으로 낮춰서 국민의힘에서 안고 가는 방안들을 이제 이쪽에서는 좀 전략으로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들리는 구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이것도 다 뭐 소문입니다만. 요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려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서 좀 전략적으로 저런 것들을 뭐 흘려요. 그러니까 뭐 그 흘리면 또 기자들이 다 주워 듣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어차피 단일화 할 거고 포기할 후보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좀 잡고 주기 싶는다. 위해서 종로에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종로에 국민의힘에 뭐 원희룡 뭐부터 해서 최재형부터 해서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한테 줄 수도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이제 한다라는 거지.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올 단일화 될 거니까 그렇게 조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결국은 거기 있지 말고 우리한테 와.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고공 플레이 같은 게 있는 그리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표 중에는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는 바라는데 윤석열 후보는 싫어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꾸 그렇게 묶어버리면은 다를 바가 없는 상황. 여기 찍으나 저기 찍으나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건 그럼 그걸 만약 이제 흘리고 다닌다고 치면 뒤로는 그렇게 흘리면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나오면은 절대 단일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단일화라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올수록 사실 야권 전체의 파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거 뭐 밖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일화 관련 협상이나 이런 논의 자체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안철수 후보 보면은 호남에서 꽤 잘 나오거든요. 네. 원래 옛날 호남에 그게 있었으니까 있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좀 뭐 반감이라든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후보한테 꽤 나온 건데 국민의힘이 아까 뭐 구전 논리로 하면 이런 거가 있을 거야. 야, 저쪽은 어차피 이재명한테로 다 빠질 거야. 근데 뭐 대구 이쪽에서 안철수 밀고 있어 되겠어? 그럼 뒤통수 맞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실제로 그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는 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1, 2등한테 수렴되는 현상이 보통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틀려도 괜찮고 제가 항상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질문하잖아요.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 들으면 막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겠어요.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요 이러시니까. 그렇지만 그 후보의 생각과는 별개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뭐 별로 가능성이 조금 낮게 보는 면도 있어요. 예.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할 텐데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라고. 근데 이게요, 그 압박을 받으려면은 이 안철수 후보가 제일 큰 압박을 받았던 때가 이제 201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문안 단일화 때 그렇죠. 되게 등치가 크고 지지율이 높아야지 압박도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등치가 컸죠, 아주.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작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전 뭐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뭐 그런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후보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뭐 예. 윤 후보가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선 정도가 되면 안 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그 선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 네. 것 같아요. 자, 김광일 기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태곤 시장이 말씀 들으니까 이거 안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사실 또 선거비 문제가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뭐 200억, 300억 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등록 현황을 전- 보면은 네. 현금성 자산만 한 200억 되시기 때문에 예금만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것만. 본인의 그 돈을 마지막으로 불태우실지 아무튼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는 그 정도로 돈 많이 안 쓸 거예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 요번엔 때문에. 좀 그렇긴 해요.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선거고 저는 제 생각은 최소한 안일화는 안 될 것이다. 안철수로의 단일화는 예. 쉽지 않을 거다. 안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아직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적합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더 몇 개 늘어났어요. 이게 아까 전에 윤태권 실장도 얘기하셨지만은 뒤로 갈수록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수렴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않을까요? 옛날에 이제 박원순 시장을 만들 네, 때 네.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걸 기대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안철수 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럼요. 근데 그냥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시오라는 식의 양보는 옛날에 뭐 석탈해 뭐 이런 때 신라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 그럴 때 나오는 이야기 현실 정치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그 생각이 있더라도 뭔가 명분과 절차를 거쳐야지 당과 지지자들이 승복을 하는 거지. 뭐 나보다 당신이 똑똑하니까 당신이 이런 건 없죠. 그 한 번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때. 그니까요. 네, 그거 그때 한 번 번 이제 있었잖아요. 있었던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아무 정치적인 식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혼자잖아요. 지금은 조직이 있는데 그렇게 양보하는 식의 단일화는 없을 거다. 우리가 그건 사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뭐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요 인물들 갖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인물들이 대표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 밑에 따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네. 사실 수십 명, 수백 명 그럼요. 당장 특히 이번에는 6월달에 수백만 지방선거가 명이죠. 있어요. 네. 그럼요. 쫙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정말 수백만 명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그 자체 본인의 결단만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걸로 한번 보면 어때요? 그 이제 지방선거가 바로 뒤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지선 생각했을 때. 대선 말고 지선 생각했을 땐? 그게 참 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모두 그 보수 진영 야권에서 볼 때는 이제 모두가 행복한 뭐 이런 생각인데 2007년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한테 520만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근데 또 이회창 후보가 16%를 넘겨가지고 그 뒤에 바로 자유선진당을 창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충청권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이제 단단한 당이 됐어요. 네. 그럼 말하자면 모두가 해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도 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도 이기고 안철수도 매우 선진한다면은 그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 매우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쪼개지는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올 수는 없겠지만 안철수의 뭐 어떤 당하고 좀 합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를 안 해도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고 이야기 예를 들어서 때문에 윤석열은 이기는데 네. 안철수는 확 쪼그라든다. 네. 혹은 뭐 진다. 예. 너 때문에 졌잖아. 뭐 이런 식의 제2인재 효과가 나타난다. 아. 그러면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선을 생각하면은 그냥 단일화 안 하고 쭉 가는 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게 유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길래 제가 여쭌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경우의 수가 되게 복잡하다 그러네요. 이거죠. 결국 핵심은 지지율이네요. 지지율.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 따라가는 단일화 거예요, 여부의 단일화는. 변수는 또 예. 지지율이다. 그 말씀. 오케이. 자, 두 번째 변수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목 좀 축이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노래일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다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지쳐들 있을 거예요. 응원의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서 지금 대학교 졸업한 지가 제일 좀 덜 된 사람이 김광일 기자죠. 예. 언제 졸업했죠? 제가 2013년에 했습니다. 네. 그때도 축제하면은 응원가는 뭐였죠? 응원가요? 네. 모르겠는데요. 공부만 했어요? 무한궤도 그대에게 아니었어요? 그대에게 저까지는 했습니다. 되게 클래식하네 오늘 방송이. 그대에게 언제적 네, 노래야 네, 이거. 응원하면 그대에게지. 따다다다다다 나오나 이거 이제? 그럼요. 네. 모든 후보에게 바칩니다. 무한궤도 그대에게.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대선 토크, 정치 토크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듣고 오신 곡은 무한궤도 그대에게. 김관일 기자, 네. 마음에 들었어요? 아유, 너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네. 언제 들어도 다시 그 막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고 불끈불끈 힘이 솟고 이런 느낌. 어떻게 이런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을지.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러면서 약간 부담스러워진 게 다음 곡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나 부담스러워지네요. 자, 밥상머리 뉴스연구소 변수 얘기, 이제 대표적인 변수 단일화 얘기를 했고 김준일 기자. 예. 김준일 기자는 어떤 게 변수일 수 있겠다 주목하세요? 좀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남들이 얘기했던 변수 말고 네. 좀 신선한 변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신선한 변수? 예. 뭡니까? 샤이들이 있는가?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아,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지하는데 투표장 가선 찍을 건데 지금 여론조사엔 안 잡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 샤이 이재명이 있는가? 특히 이제 지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지는 게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 중에서 샤이 이재명이 있다 지금. 그래서 이 격차가 있지만은 앞설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하다, 안 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얘기인즉슨 그런 거죠. 이 역대 민주당이 내놓은 후보들 중에서 가장 도덕성으로는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지지한다고 말을 못한다. 하지면은 막판에 투표되면은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묘하게 예.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보를 디스하게 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어쨌든 샤이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뭐냐면은 2030 여성들이 무응답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래요. 남성들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20대 남성보다 20대 여성이 무응답층이 더 많고요. 무응답. 실제 표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막판 되면은 그게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도 높기는 한데 막판 되면은 이재명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무응답에 20대 여성들이 예. 이재명한테 갈 거라는 또 얘기를 그런 한다. 얘기들이 왜 그러냐? 야, 좀 거칠게 이렇게 이준석 꼴 보기 싫어서 이준석 꼴 보기 싫.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의 20대, 30대 여성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까 몇몇한테는 들은 거고 전체적인 커뮤니티 모르죠. 흐름은 어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분들이 네.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다. 근데 원래 20대 남성하고 조금 다른 게 20대 여성들은 이렇게 뭐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의 화력을 막 입증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근데 물 밑에 기류는 찍을 사람은 없는데 저쪽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아까 본때 투표라는 얘기 하셨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20대, 30대 남성들의 대변자 같은 느낌이니까. 소위 말하는 안티 페미니즘 표를 지금 끌고 갔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20대 여성들이 그러면은 그 반대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데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그런 거죠. 단일화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한 10% 뭐 이상 가져가지고 10에서 15 사이로 가져가지고 막판에 결집하고 샤이들이 있어가지고 막판에 결집하면은 97년에 DJ처럼 막판에 박빙으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샤이 트럼프 좀 받아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별로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죠. 이게 양당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훌륭한 뭐 저기 의원들이나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요즘은 되게 특이해요. 우리 후보 좋다는 거 별로 없어요. 왜 저쪽이 안 되느냐 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막 그 샤이 논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온 것 자체가 원래 별로 안 좋다라는 뜻이라는 걸 첫 번째 짚어두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이야기하자면 여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성이고 여기 김현정 앵커만 여기서 여성이시지만은 자 처음에 2030 남성들이 되게 주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성은 해가지고 요즘 다시 여성이 주목받는 추세인데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준석 뭐 진두지휘 오세훈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30 여성들의 표가 제3 후보한테로 많이 갔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신지혜 후보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정의당까지 하는 그런 15% 이상이 갔었는데 이번은 어떨 것이냐.
그러면은 이준석이 미워가지고 이재명? 아니면은 심상정 뭐 이렇게 갈 거냐. 또 이제 윤석열이 있거든요. 이 복합적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를 보자면은 이중장벽이 있습니다. 분명 이중장벽이라는 건요. 민주당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것들 예. 뭐 쭉 있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 3콤보 뭐 예. 이렇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된 것들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이제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의 그 뭐 욕설하고 뭐 이런 것에 파일. 대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 하나 그 두 가지가 이제 이중 장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약간 전략적인 고려를 하는 것들이 여성들이 저쪽 못 갈 것이다. 뭐 심상정한테로 간다든지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2030 남성으로 대표되는 안티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국힘에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도 욕설 형수 욕설 파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지는 그렇죠.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한다. 아까 제가 변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젠더적 충돌이라는 것이 과거에 기득권 남성이 권력과 뭐 이런 이제 폭력과 이런 걸로 억누른 거하고 좀 다른 양상이긴 해요. 분명히 안티페미니즘과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거기서 이미지는 엄청나게 그러한데 뭐 요리를 잘한다. 뭐 계란말이. 아내가 밥은 내가 안 한다. 다 한다. 내가 뭐 시킨 대로 뭐 바보다. 이런 게 오히려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들한테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 그걸 공격한다고. 아니 남편한테 반말을 하다니 저 집은 이상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게 또 거꾸로 왜 반말하면 안 되나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내가 남자고 윤석열 여자다 뭐 이런 성렬이 뭐 이러니까 성렬이 어디 감히 이제 남편한테 성렬이라고 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젠더의 전선이 되게 묘하다. 복합적이고 교착적이다. 묘하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되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보면은 반 여성이라고 할 수 없고 반 페미니즘적인 게 있는데 여가부 폐지 같은 거. 후보의 이미지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이 대표되는 이 뾰족한 각 세우는 게 과거에 이런 양복 입은 아저씨 옛날에 한나라당이 딱 그런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하고 반말 찍찍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양상인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네요. 예, 그 짧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들이 정말로 그 2030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새로 나온 거는 거의 없고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돌던 건데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히 좀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뭐 이렇게 신체 부위도 언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협으로 좀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전후 사정이 다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럼 욕하는데 어머니한테 욕하는 거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런 사정은 그건 되게 가정사고고,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폭력성이 보이는 사람은 도저히 이제 감성적으로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여성에게 우호적이라는 게 알면서도 후보 때문에 안 가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이 다 복합적인 이슈가 바로 그 젠더 이슈라는 거고 어쨌든 샤이 얘기하다 지금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샤이한 게 되게 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표가 훨씬 더 여성 표를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 표를 계산하기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변수가 되게 많고. 그러네요. 반대로 남성은 그래도 좀 직관적이고 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비교적 잘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2030 남성 민심을 귀 기울였고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 하루 종일 팸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팸코, FM 코리아라는 그 2030 남성들 많은 커뮤니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이렇게 클릭하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지금까지의 재밌다. 선거의 흐름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샤이한 표심들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선거는 결국엔 1인 1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못 봤던 포인트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당일날 어떻게 작용할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샤이 이재명이 존재할 거라는 지고 있는 후보니까 지금 지지율상에서 그것이 변수가 될 거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윤태곤 실장은 변수 뭘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에 대한 변수죠. 사건 사고 특히 뭐 오미크론
우크라이나 사태는 직접적으로 우리 정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는 싶은데 지금 주식시장 안 좋은 거 그게 예. 또 이제 뭐 반등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여당이 아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여당은 기본적으로 디펜스예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를 보면 딱 하나의 그 프레임이 뒤집었던 사람이 노무현 후보예요. 노무현 대 이회창의 대결이 여당 후보인데 야당 후보인데 도전자와 수비자의 그러네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그때도 더집어 보면은 그때 이회창 후보가 야당 1야당의 총재 오래 했고 국무총리 지냈고 대법관 지냈고 뭐 중앙선관위원장 지냈고 감사원장 지냈고 말하자면 세상 일에 책임질 게 많은 사람이에요. 노무현 후보는 여당 후보긴 하지만은 해수부 장관 8개월 딱 했었거든요. 네. 국회의원도 2번 했는데 2번도 정확히 말하면 한 1.5선 정도 되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비주류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이 느낌인데, 그럼 사실 이 선거가 시작될 때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가지고 약간 노무현의 프레임, 여당 후보지만은 도전자 입장이 아니겠냐라는 인식이 꽤 컸고, 저도 좀 그렇겠다 싶었는데, 대장동이 나오면서 바뀌게 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거에 책임지는 건 여당 후보니까 기본인데 그 대장동하고 뭐 FC 성남 이런 이야기 나오고 성남시하고 경기도에 대한 책임까지도 올라져 있고 그럼 윤석열 후보는 자 그럼 검찰에 대한 이런 책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보수 정치 어떻게 됐냐 이런 건 사실 윤석열한테 그러네. 뭐 묻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미스매치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정권 교체 그래프하고 정권 유지,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그래프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5선 이상민 의원이 인터뷰하고 가셨는데 이상민 의원이 생각하는 이재명의 가장 큰 산은 그 산이다. 정권 교체 민심이 너무 높다는 게 제일 큰 산이다. 그러니까 뭐 대장동이고 뭐 586 용태고 다 맞는데 어려운 거 맞는데 제일 어려운 건 그 정권 교체 벽을 못 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리스크들이 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지금 약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있다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런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막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러니까 보도되지 차마 이렇게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서 보도되지 않고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물밑에 있었던 후보 본인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의혹들이 아마 이제 표면화될 거거든요. 아직도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3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참 아직도 좋지 않은 건데 누군가 이렇게 김광현 기자 말이 맞는 게 약간 보도하기는 설이 걷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막 던지고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는 매체가 워낙에 많고 또 뭐 최근에 좀 무리를 빚는 이게 신흥 언론사라 그래야 되나 뭐 군소 언론사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수면 아래 지금 준비 중인 그러니까 그거를 뭐 캠프나 이제 뭐 정치인들도 그동안은 이거를 막 이렇게 건네주지 못했던 것들 이제 막판 되면은 뭐 1%가 아쉬우니까 이제 막 던질 거고 언론에서도 그거를 직접 캠프가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잘 아는 기자나 이런 쪽에다가 정보를 흘려주기도 해요. 둘 다죠. 캠프가 직접 하기도 하고 흘려주기도 하고 정보를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지금 미리 좀 감지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리고 양쪽 이제 선대위에서도 이제 그런 게 보도되거나 알려질 게 예상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미리 반론을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살짝 그 반론을 흘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어떤 그 도덕성 리스크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마 한 달 동안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특징이 네거티브로 이득을 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최근 들어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네거티브에 내성이 생겼다. 맞아요. 너무 많은 네거티브 역대 선거 이번뿐만이 아니라 역대 선거의 네거티브들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지율이 출렁인 거는 그거죠.
이 후보가 지향했던 가치에 배치될 때 그게 대장동이었고요. 그게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거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런 후보다 뭐 이를테면 공정과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본인 가족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후보더라. 이런 타격을 받는다든지 뭐 굉장히 뭐 행정을 잘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측근들이 해먹었더라. 이런 거로 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방의 유혹이 항상 정치권에는 이거 한 방만 터지면 끝난다. 맨날 그거 타령하고 있는데 막판이 될수록 그 네거티브에 집착하는 쪽이 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막판 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호재가 악재되고 악재가 호재되고 이게 이럴 줄 몰랐. 7시간 그 파일이 그러니까요. 뭐 우리 남편 저도 처음에 그 약간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몇 줄. 김건희 씨 뭐 녹취. 남편은 바보. 찌라시. 남편은 바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뭐 내가 안 챙겨주면 못한다. 밥은 뭐 남편이 다 한다. 그런 바보로 나오니까. 호재가 악재가 호재. 이런 점들을 그래서 이게 조금 혼탁해지지 않으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가려듣고 네. 기사 나왔을 때 딱 의혹 제목만 보지 않고 네. 내용들을 충분히 검증하면서 보고 반론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야 여기에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여기만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제 약간 현재 뒤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된다. 최근에 정동영 전 의원이 네. 그 CBS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내가 접어서 아는데 내가 접어서 아는데 후보 일정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 호남에 가가지고 박정희 정권에서 전라도가 소외됐다라고 하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한 거 아니냐라면서 막 비판이. 근데 이게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마음이 급하면은 아무 얘기나 막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번에 바닥 쳤을 때 지지율 떨어졌을 때 그때 막 같지 않아서요. 대구 뭐 이런. 경북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이야기 그때도 많이 막 했죠. 급한 쪽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중심을 잡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씩 예전에 따박따박 윤태권 실장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따박따박 가야 돼요. 이거 한 방으로 뭔가를 뭐 막 자극해서 하려고 하면은 역풍 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늘 그 이야기가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현재 그래프상 이재명 후보 쪽이 이 좀 뒤지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쪽 왜 문제인가 혹은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를 여기서 한 곡 듣고 남은 변수들 더 점검을 해보죠. 고민이 참 많이 됐는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얘기가 잘 안 되네요. 만들다가 약간 실패했는데 우선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각 당도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대화들이 좀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른 노래입니다. 궁금해요. 무슨 노래일까요? 자두 대화가 필요해. 괜찮죠? 예. 들어보시죠. 천재다. 와.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선 토크, 정치 토크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 네. 김준일 기자, 김광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변수, 대선에 남은 변수, 단일화 얘기하셨고 샤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터질 사건, 사고들이 변수가 될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윤태곤 실장, 네. 아까 베이징 올림픽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요거는 좀 의외예요.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통상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여당이 약간 유리하다고 해요. 보통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두고 또 으쌰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모이고 네. 또 대통령 격려하고 하면 네.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돼서 여당에 약간 유리하다고 보는데 또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예. 정몽준 그렇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났던 건데 이번은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일단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그게 이제 우리 대선에서도 쟁점 중에 하나고 특히 젊은 층이 반중 정서가 매우 강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편파 판정 논란이라든지 쇼트트랙 같은 종목에서 또 뭐 우리 선수단에 대한 뭐 홀대 논란이라든지 뭐 방역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은 되게 여당에 안 좋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김여정 부부장 오고 해가지고 뭐 펜스 부통령 와가지고 그렇게 되게 좋은 분위기 하나인 이면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네. 원팀 구성 논란으로 만들려다가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로 2030이 입안하기 시작한 첫 번째 크랙이에요. 맞아요. 균열점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약간 떠올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큰 행사 베이징 올림픽. TV 토론은 어때요? TV 토론은 변수 일단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 변수가 될까요? 일단 역대 TV 토론을 보고 또 하나는 어떤 TV 토론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내가 TV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일단은 그냥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지지할 이유를 찾는 거죠. 정당화의 근거를 찾는 게 강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를 뭐 후보를 바꾸는 거는 흔치 않은데 그거에 우리나라 역사상에 가장 이례적인 게 안철수 후보에 내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는 거는 그때 지지율을 보면 그렇죠. 알고 있고 일주일 만에 4.5%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이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3위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대선 TV 토론에 안철수 후보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의 특징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미디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게 소셜 미디어가 됐든 뭐 온라인 커뮤니티가 됐든 아니면 이런 뭐 뉴스쇼 같은 매체가 됐든. 그런데 이 화력전에서 양당에 완전 밀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스피커들도 많지가 않고요. 그렇죠.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도 부족해서 단일화 이슈나 뭐 이런 거밖에 안철수 후보도 없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전을 하느냐. 여기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막판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3자 구도로 두 자릿수로 계속 갔을 때 이재명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는 그 판이 또 깔아질 수도 있는 것까지 보면은 이 TV 토론이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가서 단일화 또 다시 군불이 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여러모로 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매우 중요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소폭 오를 거라고 봅니다. 선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뭐 맨날 안철수가 달라졌다 매년마다 나왔는데 이번에 정말 달라졌다. 이번 진짜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거든요. 하면서 저도 좀 달라진 걸 느끼는 게 전에 선거 나왔을 때도 저랑 인터뷰를 여러 번 그분이 하셨죠. 근데 훨씬 유연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토론은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뭔가 날카로운 거 뭐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유연하게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 저도 인정. 저도 안철수 후보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 뭐 물론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양쪽 지지자들이 강화되는 측면 정도 이외에 뭐가 딱히 있을까? 뭐 대장동 관련해서 아주 새로운 팩트를 윤석열 후보가 갖고 오지 않는 이상 크게 뭐가 있지는 않을 거.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주목하게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나 야권 그 단일 후보를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야권 그 지지자 그리고 야당 그 제1야당과 뭔가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에서 본인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가깝냐 혹은 국민의힘과 가깝냐라고 했을 때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좀 돌파하려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하고 정부 여당을 공격해야 여기가 좀 뭉칠 수 있는데 그럴 것이냐.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윤석열, 이재명은 간단하잖아요. 상대방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이재명을 공격하자니 윤석열 좋은 일, 이 윤석열 공격하면 또 이게 여권 좋은 일, 이런 머리가 복잡해지는. 적이 분명치가 않네요. 확실히 그런 게 있네요. 어려운 고차방정식. 그 각 후보마다 대선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하나씩 있다 치면 제일 큰 산이 뭘까? 우선 윤석열 후보의 제일 큰 산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부인이죠. 역시. 아무래도 등판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되게 좋으면
조금 부담을 낮춰가지고 등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계속 뭐 고공행진하면 좋아진다면은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시각도 너그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으면은 더 나아가지고 변수를 만들 수는 그렇군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에 좀 달린 게 아닌가. 지지율 따라 싶어요. 다르다. 역시 어쨌든 제일 큰 산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김건희 씨가 될 거다. 김건희 기자는. 그 저도 김건희 씨가 될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래서 그 지지율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 선대본부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았을 때는 저기 배우자 김건희 씨를 최대한 좀 숨기려는 전략을 많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높아지니까 다시 또 프로필 사진 찍고 그 띄우는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태도가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또 그 지지율을 견인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뭐 대답도 좀 짧게 한다 그러고 뭐 즉답 피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혹시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공격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만약에 조금 신경질적이고 좀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게 또 유권자들한테 반응하는 게 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야 될 큰 산은 그러면 김건희 씨와 본인의 태도 문제, 대응 문제가 될 거다. 등판에 대해서 김준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씨의.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여론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뭐 일부에서는 걸크러시다라고 하면서 뭐 팬클럽도 생겼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뭔가 오버하는 순간 또 역풍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예. 이를테면 사진 중심으로 등판에 좀 소위 간을 보고 일단은 예. 사진 중심으로 사진 예. 중심으로 움직이셔라. 예, 그렇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진 중심으로 하고 이거 봉사활동하는 모습 중심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조심히. 사과를 간접 사과든 직접 사과든 한번 하고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대로 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딱 하나 뭐 있다면은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원팀 여부가 원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거 없어도 이미 이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또 박빙 되면은 한 표가 아쉽거든요. 그럴 때 이때면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지금 만나고 다니 홍준표 의원이 뭐 안철수 쪽 만나고 다니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 최진석 네. 위원장 뭐 이런 분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막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넘어야 할 큰 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큰 산 넘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큰 산이 하나가 있으면은 쉬운데 산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좀 뭐 큰 산 하나라기보다 네. 백두산 하나가 아니라 설악산, 네, 태백산 막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음. 것들이 좀 다 하나- 어렵다. 하나 꼽기가 네. 어렵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원래부터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사안이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정권 교체론. 정권 교체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의 민주당, 그러니까 특히 친문과의 어떤 선을 그을지가 제일 뭐 이제 원래 있었던 산이 될 수가 있겠죠. 새로운 민주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끝까지 어려운 과제일 텐데 일단 586 용태로는 그냥 이렇게 찻잔 속에 그게 뭐 제가 미풍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누구 물러나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만은 근데 586 물러났을 때 새 흐름이다. 라는 걸 보여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주위에. 그렇다고 지금 선거가 우리 37일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영입한다? 그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건.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만약 이를테면 2030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같은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어떤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흐름, 이 대안으로 좀 뭔가 좀 해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2030 그 의원만 해도 거의 20명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데 그걸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찾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소문이 돌아요. 또 김종인 위원장을 이재명 후보가 만나서 막 쓴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이것도 안 된다 저거. 그걸 다 수용하는 식으로 민주당을 확 바꾸는 거를 어떤 마지막 변곡점으로 택하진 않겠느냐라는 소문이 돌아요. 근데 그거는 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처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총선 때도 영입이 되고 대선 때도 영입이 됐잖아요. 정권을 지고서 비호감도 있는 사람을
공천 안 주는 컷오프를 하거나 선대위에서 쫓아내거나 이러면서 이 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들어오서 누구를 쫓아냅니까? 아니, 영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그러니까. 조언을 듣는데 그 조언을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민주당 교체 쇄신의 어떤 디딤돌을 잡는다. 뭐 이런 그게 뭐 국민의힘은 약간 교란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의힘이 한 달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네. 갑자기 생각이 바뀔 바가 아니고 김종인 생각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걸 지금 민주당 후보가 따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한테 거기 뭐 저기 그 특정 뭐 친문 아주 강성인 의원들 몇 명 당신 몰아내시오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걸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했을 때 본인이 지지층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작은 게 많이 있는 게 결국은 어려운 지점이다. 네. 그 말씀이신 걸로 들려요. 자, 알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첫 번째 시간 정치 토크 밥상머리 뉴스연구소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아직 마음 못 정하셨다면 이런 걸 좀 보세요. 뭐 하나씩 팁을 주신다면요. 윤태곤 실장님. 뭐 최악의 선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선거라는 게 또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냥 좀 즐기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기시라. 예. 안 즐겨지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그렇지만 최대한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 네, 뽑아야 과거에도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기억의 조작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도 뭐 다 욕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 자, 김준일 기자. 저는 이제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투표를 조금 이제 좀 우리도 생각해보고 그만해야 되지 않나. 예, 누구를 막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사람들을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저기가 들어서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근데 본인이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울며겨자 먹기로 했던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고 지금도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그 와중에서도 조금 나은 후보.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데 정말로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은 무효표를 만들거나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뭐 하시라 말라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거를 열어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정말 뽑을 사람 없어 하는 와중에라도 제일 좋은 사람이 그나마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하고 그에게 투표해라. 그 말씀. 김광일 기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왜냐하면 정치권이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그것들이 유권자한테 조금은 반영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과 반론까지 충분히 보시는 게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요. 저는 이제 이번 대선 치르고 나면 정말 국민 통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이런 거 벗어나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의 통합, 진정한 의미의 통합과 화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른 마지막 곡입니다. 너무들 쳐다보시네요. 김현정이 뭘 골랐을까? 제가 말이죠. 그 뉴스쇼 청취자들하고 딱 한 번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10주년 기념 공개 방송을 할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 곡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의 화합과 통합과 소통을 위해 제가 노래 한 곡 선사합니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뭐 통합하고 상관은 없는 노래인데 제가 좋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설 특집 첫 번째 시간 세 분의 패널과도 인사 나누죠.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설 맞았습니다만 그럼에도 희망 잃지 마시고요. 풍성하게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설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